네, 1월 5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1일 알바를 맡게 된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장윤선 기자는 여기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취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일 동안은 저 같은 대체 진행자가 진행하게 되는데요. 1일 알바생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첫 시작은 박홍근 의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1일 알바생 저희 원래 을지로 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을을 네. 위해서 잘 배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을 같지가 않아요. 아, 저 완전 을입니다. 네. 알바생. 능수능란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가 시작되고 처음 뵀는데 좀 네. 새해 결심 이런 것 좀 하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여당의 의원인 만큼 나라의 안정, 국민의 행복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역량을 또 지혜를 발휘해달라. 네.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또 지방선거도 좀 잘 이기게 해달라 이런 마음을 새해 초부터 많이 가졌습니다. 아, 역시 정치인의 새해 어떤 결심은 다르군요. 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말씀처럼 지금 뭐 새해를 맞이하긴 했지만 여당이 뭐 여러모로 뉴스 속에서 좀 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원내대표가 자리에 안 계시다 보니까 당장은 이제 곧 수습하는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원내대표 또 최연소로 하셔가지고 출신이시기도 한데 사실 기자들이 가장 맞추기 어려운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라고 하거든요. 이번 선거 구도를 좀 먼저 잡아주신다면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됩니까? 우선은 임기가 되게 짧지 않습니까? 아. 앞으로 딱 4달 정도 예.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물론 후보가 4명 나왔는데 그중에 2분은 4달을 딱 그냥 이 잔여임기만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고 예. 2분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실제 5월 달에는 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 겁니다. 물론 4달 동안 잘하면은 기회가 오겠지만은 이번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이 4개월 가량의 짧은 임기 동안 이 당의 어떤 혼란을 수습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일부 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정치인들의 그런 이 불미스러운 또는 일탈 행위 이런 게 우리 지지자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당의 기강을 바로잡는 리더십이 된다. 수상같이 당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의원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전문성과 경험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번 해가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주되게 끌어가긴 하겠지만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그래도 원내 대표도 이것을 원내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도부에서 많은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위원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고도의 정무적인 전략적인 그런 판단력 이런 것을 좀 겸비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 세 가지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죠. 보통은 다 내가 이거 제일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추상같이 이 사건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좀 누가 좀 떠오르십니까? 글쎄 뭐 다 네 분 다 가까운 분들이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 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예결위 간사로 또 뭐 이렇게 다 또 지금은 당내 의원 모임 같이 하는 분 다 깊은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다들 저는 원내대표를 거뜬히 하고도 남을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누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겸비하고 있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물론 평소에 의원들은 제가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봤고 제가 잘 맞추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가서 캠페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뭐 표 계산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평소에 이제 관계를 잘 맺는 의원들이 계시고 또 이번 시기의 특성에 맞는 이 보궐선거인 만큼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또 원하는 의원들의 선호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가미되어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거꾸로 원내대표를 당선돼 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선거운동 이렇게 하라는 원포인트 찝어주실 게 있으세요? 저는 거의 유례 없이 선거운동 거의 없이 그쵸. 단번에 된 경우였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이름을 다 써내자 했죠.
콘클라베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교황 예. 선출 방식. 그래서 거기서 써내서 몇 명을 압축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정견 발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통해서 제가 이제 된 경우였잖아요. 보통 선거와 달리 지금은 매우 위기에 그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갖는 그 긴장감이라는 게 꽤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을 잘 파고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이런 당의 흐트러진 모습을 빨리 수습하고 그렇게 강한 좀 리더십, 맷집 있는 모습으로 당을 의원을 대표해서 끌어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기 강점을 잘 호소하는 게 중요하겠다 보죠. 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어떤 역량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의원들 이름을 말씀을 하진 않으셨지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이제 김병기 의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인 것 같습니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긴 했지만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이제 소속으로서 계속해서 어떤 논란의 중심에 계신 것 같은데요. 심지어는 이제 뭐 수사무마 청탁 의혹까지도 보도가 됐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5월부터 12월 말까지 한 7개월 가량 이재명 정부의 초기에 필요한 주요 인사 청문회 또는 첫해 예산 그리고 주요 법안 이런 걸 이제 주도적으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합니다. 다만 본인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당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책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이제 이것은 어떤 식으로건 당에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벽방으로 어떤 결단이라도 또 어떤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알다시피 지난 12월 25일인가요?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제 우리 당 그 윤리심판원에 이거 관련된 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이 어떤 문제를 모든 걸 다 예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별 그 소속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사전에 간파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가 확인되고 불거졌을 때 그 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의제 문제고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지도부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 누구건 가리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엄격하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정리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거나 또는 온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히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 그렇게 당을 끌어가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초기에는 저희가 좀 너무나 좀 소극적이지 않냐,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입장이나 태도를 보면은 하여튼 단호하게 모든 문제를 다 대응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이 춘풍추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고 국민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말 따뜻하고 유연성 있게 포용력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 내부의 문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서리발처럼 엄격하게 가는 그런 당의 기풍, 기강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게 그냥 단순 투서이거나 의혹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제기되면 이걸 덮지 말고 바로 우리 그 윤리감찰단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그러면 몇 명 그 당사자를 포함해 가지고 증언을 들어보면 되거든요.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밝힐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결국 이제 경찰 등의 수사기관의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윤리감찰단을 즉시 투입하고 거기서 클리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그러면 그 당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징계나 그러니까 그게 탈당이건 징계건 뭐건 간에 그 사안의 성격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완비해 놔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저기는 그냥 내로남불하지 않는 집단이구나. 문제가 뭐가 생길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집단이구나. 이렇게 보여줘야 그나마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댓글창에도 제명을 하고 이렇게 함부로 보호하지 말라라는 엄단의 목소들이 굉장히 나오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다들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어떤 감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의 문제로 옮겨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공천 헌금 의혹과도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확인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돈이 오고 갔다라면 돌려줬을지라도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 저도 왕왕 뭐 다른 정당에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뭐 원외위원장한테 뭐 헌금이 오간 여전 이런 얘기를 그냥 그 뭐 소문처럼 소문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었고, 서울과 달리 지방에서도 아직은 뭐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뭐 들은 적은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에서 그 거액의 돈이 실제로 오갔다라면 정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국민의 눈높이, 그럼요.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심정. 예. 이 사안을 보는 딱 두 가지 기준점이에요.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 3년의 윤석열 폭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내란 계엄에 맞서서 그 추웠던 겨울 빛의 응원봉으로 국민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라고 하는데 정권 초기에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내가 이러려고 그 고생을 했냐, 그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싸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여당의 도덕적 권위는 훨씬 더 높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뭘 주장하는 또 추진하는 정책의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대통령의 심정인데, 대통령 알다시피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의 비서실장을 그러셨죠. 했죠. 또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를 모셔봤고 예. 그래서 계속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잘 알잖아요. 정말 흉기 피습도 당했고 그다음에 두 번의 체포동의안을 거쳤죠. 또 재판부에 의해서는 사법부에 의해서는 이 파기환송으로 그래서 또 대선에 못 나갈 상황까지도 있었잖아요. 그 수다한 고비를 거치면서 지금 집권에서 국민이 심부름을 시켜서 지금 죽기 살기로 여념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입장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여기 한번 성과이고 민생경제 성과이고 이런 걸 좀 거뒀다고 하고 국민들이 좀 박수치를 치면 당내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속으로 열불이 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여당이 대통령을 도와주질 못할 망정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당이 정말 단호하고 신속하게 모든 문제를 정리해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신뢰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의 심정에서 봤을 때 그래도 당이 나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최근에 신년 인사회에서 보셨습니까? 그때 좀 이런 이야기 혹시 아니요, 저는 뭐 국회직을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를 먼저 하고 나면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그러시네요. 주지를 않아요. 못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일찍 가장 어려울 때 제가 당 원내대표 때 맡았잖아요. 대선 패배하고 나서. 그럼 최근에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전해 들으시거나 뭐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아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에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하고 얘기할 기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당의 소통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는 분들도 있었고, 더구나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에 이런 그런 불미스러운 그런 일탈적인 그런 언행들로 인해서 갖게 된 국정 운영의 부담을 왜 대통령이 안 느끼시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해주셨던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다른 현안으로는 국회에서 이제 이해훈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박홍근 의원님 이제 뜨거운 데만 계속 가시는 것 같은데 또 재정의 소속이시더라고요. 이제 기재위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제 재정의가 됐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좀 가장 눈여겨보시는 부분은 뭐세요? 제가 이제 이해훈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의외다 싶었는데, 그래도 또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행사한 만큼 그 진위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과거에 제가 이해훈 후보자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도 제가 기획재정위원입니다만 그전에도 기획재정위일 때 그분이 거기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같이 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해서도 한 번은 그 가장 핵심 자리인 그 소위원으로 같이 또 집중적으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런 경제 정책이나
또는 이 예산 등에 대한 전문성, 실력 이런 것은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임명을 하셨구나.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흥묘백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굳이 민주당 출신, 굳이 국민의힘 출신을 따지지 않고 그러기에 적합하냐 아니냐 네. 이렇게 좀 실용적으로 접근한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또 저희로서는 두 가지는 짚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초에. 첫 번째는 뭐였냐? 내란 계엄에 대해서 옹호했던 그 언행에 대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이 그 이후에 이것은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출근길에 공개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 번에 사과로 끝낼 일은 아니고 우리 국민 특히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게 선뜻 진짜 저게 진짜 마음일까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려고 그렇죠. 했던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당연히 재정과 관련된 철학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 철학이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예. 또 국정 운영 기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보수적인 시각에서 건전 재정론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유연하게 가야 되거든요. 경제가 어려울 때 침체돼 있을 때는 확장 재정을 또 어떨 때는 건전 재정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이 생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이 두 가지만 짚으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뭐 좀 폭언, 막말과 갑질 뭐 이런 이슈들이 갑질 있죠. 또 예. 최근은 부동산 투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더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가 간단치 않을 것이다. 단단히 준비하고 오셔야 된다. 예. 여당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감사 안 할 수는 없다. 올해 그 첫 번째, 두 번째만 좀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따져보려고 했는데 예. 이런 이제 신상과 관련된 이 인격 인성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미 공개됐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자기 당에서 맨날 그 국회의원 후보로 예. 계속 5번이나 공천을 하면서 검증할 기회가 있지 않았냐. 예, 근데 자기들은 이제 와서 이게 문제를 삼는 것은 그건 딱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참 옹졸하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변화를 생각은 하지 않고 예.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폭넓게 인사를 고민한 대통령을 공격하게 한 용도로 네. 이해운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금 들쑤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로서는 또 입법부인 만큼 대통령 인사권은 존중하지만은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할 수밖에 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잡혔죠? 지난 금요일 예. 2일에 이제 국회로 청문 요구서가 왔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 이제 이번 주에 기재위의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서 일자를 잡게 될 겁니다. 21일까지가 기한이라고 하니까 아마 15일에서 뭐 18, 19일 사이에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야당 청문위원들한테는 문자를 보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려달라 하는 둥 아니라는 둥 이야기가 그래요. 있는데 여당 의원들한테도 혹시 이해훈 후보자 저한테는 연락했습니까? 문자가 아니라 전화가 와 있었는데 아 전화가 왔습니까? 예, 근데 제가 그날 뭐 다른 일로 좀 못 받았어요. 그 예, 이후에 예. 통화를 해보려고 걸었더니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화는 못했습니다. 네, 이게 여야 모두에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또 이게 출마하셨으니까 서울시 관련돼서 또 여쭤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연초에 진짜 서울이 확실히 격전지이긴 격전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서울 중심으로 여론조사가 정말 많이 쏟아졌더라고요. 좀 눈여겨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뭘까요? 저는 오세훈 시장의 대세론이 꺾였다. 아, 오세훈 대세론 꺾였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그때는 뭐 민주당 후보 누구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지방선거의 일관된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란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과 그 일당 그리고 오히려 극우로 치달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정책 심판의 성격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아직 지난 심판? 대선 때 예. 회초를 들었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두 번째는 대통령이 저렇게 열심히 뛰면서 성과를 내는데 집권 여당의 힘주로 실어줘서 예. 그래서 앞으로의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하자.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예. 전국 선거에 관통할 그 기본 기조다 이렇게 그렇네요.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거기에다가 이제 서울 지역의 특성과 예. 또 후보의 어떤 리더십과 자질이 거기 결부되겠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명태균 게이트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재판받게 됐죠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설령 되더라도 지난 본인이 재선 때도
아이들 밥그릇 빼앗았다가 즉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중도 사퇴를 했던 거 아닙니까? 투표를 붙이고는 스스로 그렇죠. 사퇴했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또 시장이 설령 되더라도 중간에 시장들을 내려놔야 될 상황까지 오는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그걸 쉽게 용인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피로감 문제라든가 또는 한강버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정책 실패에 대한 그 평가까지 결부되면서 오세훈 시장은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여론사에서도 이번에 많이 확인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 아니면 지금 뛰고 있는 사람이 나경원 의원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은 오히려 좀 이 고정적인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여러 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잖아요. 후보가 지금 진짜 많죠. 한 뭐 최소 8명 가량도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역동적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의 장단점을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 시민들과 특히 지지자들에게 검증받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는 충분히 힘을 모아가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죠. 물론 서울이 부동산 문제라든가 또 시민들께서 스윙버터 그러니까 좀 중도층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과 후보의 어떤 태도와 자세도 같이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같은 정책에 대해서의 향후의 어떤 비전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 가면은 서울시장도 충분히 이길고도 남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누가 후보가 최종적으로 되든지 간에 전국 선거는 뭐 저는 지도부가 이제 잘 해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유기적 요소를 잘 극복하면은 아까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지혜롭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심판과 정권에 대해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 요 두 가지 요소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럼 서울 외에 가장 격전지로 바라보시는 곳은 어디세요? 아무래도 충청권하고 부산 쪽 아니겠습니까? 영남권. 그런데 충청권은 이제 당장 대전과 그 충남의 통합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제 부산은 전지수 전 장관의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많이 좀 결과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남도 지금은 김경수 전 지사가 준비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경쟁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이기고 그리고 충청에서 이기고 불경에서 한 곳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긴다면 뭐 대통령에게 확실히 힘이 실어주는 선거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문재인 정부 초반에 있었던 지방선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마 그 영남 지역 빼고는 거의 그 당시 민주당이 이겨서 굉장히 국정의 동력을 가져갔던 것 같은데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아니 당장 지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여기 대해서 공급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되게 지금 계속 미뤄지기도 하고 뭐 좀 더 그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만 놓고 봐도 이 정부가 성공하려면 서울시장을 대통령과 호흡이 정말 잘 맞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이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도 삼선 의원 중에서도 서울 지역 의원 중에서 당시에 최초로 공개 지지 선언해서 대통령 후보 캠프를 짜고 비서실장을 맡아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또 그 모진 윤석열의 정치 탄압 있을 때 원내대표로서 당대표로 모시면서 그걸 또 같이 저희가 막아내고 또 윤석열의 그 폭정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잘 견제하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그때 떨어진 바가 있었고 또 이번에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제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총괄하는 분과장을 맡아가지고 5개년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셨죠. 그런 점에서 일을 하면서 진짜 이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를 맡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대통령하고 팀워크도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네, 그 최소 8명 중에서의 그 박홍근 의원님의 강점이 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뭐 주요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은 시민들이 어떤 걸 좀 가장 고민을 할까 하면은 저는 불안정하다 또는 불평등하다. 그리고 이제 서울 안에서는 격차가 너무 심해서 불균형 지금 도시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 3부를 얘기하거든요. 이 3부를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보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5개 분야의 그 비전을 발표를 했고 서울을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G2 도시로 만들겠다. 그래서 경제 문화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 5개 분야 중에서 제가 다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 발표한 게 주거 문제하고 교통 분야입니다.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통 같은 경우도 제가 5분 컷 서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마을버스나 자전거를 타고 5분 이내에
전철역이나 예. 또는 그 주요 환승 거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 모빌리티 도시를 만들자. 이게 제 내용인데요. 거기는 예를 들어 공공자전거 따릉이 무료화하자. 또는 마을버스도 중공용화를 거쳐서 그래서 이 임기 안에 무료화하겠다. 예. 그래서 전철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 또는 간선버스를 좀 더 네. 쉽게 탈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하잖아요. 5분 컷. 예. 예. 그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 느끼셨을 텐데 9호선 같은 경우는 매우 혼잡 노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는 증편 증량도 좀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4호선 7호선 같은 경우는 급행화도 좀 추진해 보자. 그리고 여러 가지 강북 횡단선 포함해 가지고 경전철도 이제 좀 더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요. 주거 정책은 결국은 민간에서 집을 짓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은 갖고 있는 땅을 가지고 용도 변경하면 빨리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족물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양질의 공적 주택을 짓자 해서 제가 용산공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거론되는 용산 정비창을 뭐 그래봐야 거기는 더 많이 지으면 5천원에서 10,000원 정도 더 지을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더 규모 있게 하려면 용산공원을 저는 예. 지금은 그걸 이제 국가 공원으로만 가지 말고 그 중에 일부는 정말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직장과 또는 대학과 가까운 데서 살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포함해서 한 15만 원 정도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시민의 주거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 민간주택도 우리가 그걸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하자.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인허가 기준을 사전에 좀 분명히 하자. 그리고 이제 그게 700세대나 1000세대 이하인 경우는 지금 병목 현상이 생겼거든요. 서울시가 다 틀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심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적정 규모 이하는 구청에다가 인허가권을 이제는 이관해 주자.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집을 지어서 공급하게 해 주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옥탑방, 그다음에 반지하 예. 이런 이제 주거 취약계층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 아이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 안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도 함께 내놨습니다. 네, 의원님의 오랜 의정 경험이 딱 빛을 발하는 공약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할 때 가장 신나 보이시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당에서 뭐 예결위원장도 국회에서 예. 했지만은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을 그렇죠. 했잖아요. 을지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생활상의 어려움 예. 또 이 그 의뢰 유치해 있는 분들의 그 힘든 걸 이런 걸 많이 현장 누비면서 갈등도 조절했고 문제도 많이 해결해 봤기 때문에 예. 시민의 삶을 시정에 가장 우선시 두는 시정을 펼쳐야 된다. 시민 없는 시정 이제 끝내야 된다. 그럼요. 근데 오세훈 예. 시장은 사실은 시장 위한 행정이었죠. 네, 그런데 댓글창에는 나경원 의원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필승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분 되게 해안이 있으신 분이네요. 나경원 의원 보십시오. 예. 원래 명태균 여론조사만 없었으면 자기가 예. 공천을 받아서 지금은 시장이 됐을 거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 4년 동안 이걸 보면서 와신 상담했겠어요. 그러니까 다녀보면은 열심히 각 행사에 나타나고 요즘은 막 구구 유튜버들도 국회 불러가지고 행사도 하고 그랬죠. 상도 뭐 받고. 5선인데도 불구하고 막 저 법사위 간사도 하겠다 하면서 막 더 구구적인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게 빼앗긴 자리 이번에는 반드시 뺏어오겠다 이런 이 생각을 엄청 그런 욕망이 클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오세훈이 꺾일 거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알다시피 시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더 치우친 인사인데 저는 그거 용납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경원 후보가 된다면 훨씬 더 극우화된 그러니까 내란의 강을 건너긴커녕 아예 그냥 중도에서 침몰을 자초하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의 확장성이 훨씬 없는 것이죠. 예. 우리로서는 좀 더 쉬운 선거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긴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엔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뭐 오세훈이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이미 꺾인 하락세로 들어섰기 예.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죠. 네, 의원님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30분을 꽉 찼는데요. 마무리 인사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집권여당 민주당이 여러 가지 염려를 끼쳐들어서 많이 좀 송구하고요. 제가 잘 대응하고 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더 혼연일체화되어서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든 만큼 정말 체인지 메이커 누가 변화를 실력 있게 똑똑하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대통령과 강한 팀워크로 이 성공하는 국정과 또 국민들께 신뢰를 보여드리냐 이거 가지고 오로지 일로 매진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